글로리아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일반학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제1강이 되겠습니다. 자, 5장 제목은 Periodicity and the Electronic Structure of Atom. 그러니까 원소들의 원자들의 이제 주기성하고 원자의 구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periodicity, 주기성을 원자의 구조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강은 처음에 이렇게 atomic structure, 원자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밝혀내게 됐는지 그 사정을, 거기에 관련되는 주요한 실험적 결과들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원자 번호에 따라서 그 원자의 반경이에요. 이제 원자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수소에서 리튬까지 커지죠. 그리고 족별로 보면 이렇게 쭉 커져요.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까지 커져요.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 보면 리튬에서부터 플로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딘가에 니온이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이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사이즈가 작아져요. 이런 주기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원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구조에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때쯤 되면은 원자 핵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 원자 핵은 질량의 대부분을 거의 다를 집중해서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작은 공간상으로 가장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전자들이 주변에 있는 건데 그 전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전자들의 구조에 따라서 원자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었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뭐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원자 자체가 일단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잴 수도 없고 메저링 할 수가 없는 그런 물체인데 그것과 주변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서로 원자가 주변과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작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겠구나, 이 상태가 어떻게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당시에 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원자가 주변과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 무엇과 작용을 하냐 하면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하고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원자의 상태가 변하고 또 주변에 어떤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이제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하고 원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원자의 본성이 어떤지 그리고 특별히 그 구조가 어떤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라고 하는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밝혀나가기 시작한 그때 당시까지 어떤 것을 알았냐면 전에 우리가 첫 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톰슨이 응급성 실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톰슨의 원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 같은 물체가 있는데 거기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상당히 대부분 알파 입자들이 통과했고 큰 각도로 산란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 핵이 있어서 플러스 전하와 그리고 질량이 집중된 핵이 있고 뉴트론, 그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핵은 그리고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해서 원자의 구조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자의 구조가 뭔가?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원자핵의 중앙에 거의 모든 질량을 다 가지고 있고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원자의 구조하면 사실은 electron configur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배치, 이것을 우리가 원자의 구조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자가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어떻게 본성이 어떤지 그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는 이런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기파는 전파예요. 네, 전파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라디오 웨이브, 보통 뭐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스마트폰 이런 통신이라든지 또는 뭐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라디오 웨이브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주방에서 뭐 주방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휴게실 같은 데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돌리는 마이크로웨이브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는 전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뭐 공간상에서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보통 그 파장이 있고 그리고 또 진동수가 있어요. 진동수는 1초에 파장이 몇 개가 있느냐, 한 파 이렇게 똑같이 모양이 똑같이 되는 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한 파장을 갖는 파 하나인데 이게 1초 동안에 몇 번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세서 그걸 진동수, 1초 동안에 진동한, 여기서부터 갔다 제자리 돌아온 진동한 수, 진동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웨이블랭스하고 진동수하고, 진동수하고 웨이블랭스하고 두 개 합하면 이것이 1초 동안에 간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자기파의 속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는 이거는 파장, 이것은 진동수, 람다, 리, 사실 니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원래 이 단어가 이렇게 쓴 단어이기 때문에 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람다 니, 람다는 람다 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람다 니예요. 자, 이런 건데 그래서 람다의 입장에서 보면 파장이 긴 게 있어요. 보통 사람 미터죠. 미터 정도로 이렇게 파장이 긴 것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는 사실은 마이크로미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터로 된 파장을 하면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실 되려면은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가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1미터에서 시작해서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여기 이 정도가 마이크로웨이브가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인프라레드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비저블 라이트.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 하잖아요. 이게 이만큼을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보통 780 나노미터에서 380 나노미터, 그러니까 결국 한 400 나노미터 스팬밖에 안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러면 여기 바깥에 그 빨강색 바깥에 적외, 붉은 적자거든요. 빨간색 바깥에, 여길 적외선 인프라레드라고 그러고요. 보라색 바깥에 자외선, 이것을 울트라 바이올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아지면 10의 마이너스 10승, 저번에 10의 마이너스 10승 뭐 생각나십니까? 옹스트롬, 원자의 크기, 수소 원자의 크기라고 말씀드린데, 그래서 원자 크기 정도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거기가 X선이 됩니다. 그래서 X선을 조사해서 원자핵과 원자의 거리를 재는 방식으로 씁니다. 이걸 우리가 엑스레이 스캐터링 또는 엑스레이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하는 것이 바로 이 엑스레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우리가 감마선, 이제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습니다. 이거 다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예요. 특징은 뭐냐면 진공에서, 아니 뭐 실제적으로 이 속도가 똑같아요.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낮은 거고, 파장이 그렇죠?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지죠.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항상 이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니버설 콘스턴트라고 그래요. 광속입니다. 그래서 2.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퍼 세컨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그 웨이브는 보통 여기가 마루, 피크가 있고 골, 트러프가 있는데, 피크에서 피크까지, 또는 뭐 골에서 골까지,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한 파형이
완성될 때까지를 우리가 웨이브랭스 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초 동안에 몇 번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람다 니는 뭐라고요? 유니버설 콘스턴트, 속도, 광속 이렇게 하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라색이 있고 빨강색이 있는데 뭐 바이올렛, 인프라레드가 있는데 780 바깥이니까 인프라레드죠. 자, 이렇게 보면 이쪽이 에너지는 커요. 누도 크고 그리고 에너지도 큽니다. 네, 이쪽이요.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도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앞으로 3가지 정도 실험을 볼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시간에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하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하고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아톰의 일반적인 아톰의 스펙트럼하고,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 뭐 발광 스펙트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을 사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이거 설명한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요. 일단 진공이에요. 여기는 그냥 뭐 대기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실험이 안 됩니다. 일단 진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서 플러스 폴을 갖는 에노드로 있죠. 플러스 폴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가 이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폴 극으로 돼 있는 금속이 있어요. 금속이 있어요. 캐소드인데 이 금속에다가 빛을 줍니다. 빛을 이렇게 빛을 쪼여줘요. 그래서 빛이 쪼여지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거, 빛을 쪼여주면 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포톤 일렉트론이에요. 그래서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예요. 그래서 그 진공에서 실험을 하는데 금속에다가 빛을 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중간에 이렇게 그리드를 걸어요. 이렇게 그리드를 걸어가지고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오는데 여기 플러스 폴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오겠죠. 전극으로 전자가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폴이 있어서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와서 오는데 여기다 그리드를 이렇게 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요. 여긴 플러스, 그러니까 전자들 오는데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면 마이너스 때문에 전자가 오기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전압을 마이너스 바이어스를 세게 걸어주면 전자가 계속 오다가 딱 멈춰서 못 오는 전압을 잴 수가 있죠. 그게 뭘까요? 이 전자가 에너지가 많으면 이걸 마이너스 전압을 세게 걸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튀어나오는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재는 겁니다. 여기 운동 에너지가 크면 마이너스가 큰 거고, 운동 에너지 작으면 마이너스 작은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재요. 그래서 이 포토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를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걸어주는 여기 그리드에 걸어주는 전압으로 그걸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어떤 빛을 쪼여주는데 빨간색 빛을 줄 수도 있고, 뭐 이 색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빨간색이라서 진하다는 뜻이에요. 센 빛이라는 뜻이에요. 파란 빛을 쪼여줄 수도 있고, 뭐 자외선을 쪼여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엑스레이를 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를 증가시킨다. 아까 진동수를 증가시킨다.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진동수를 증가시키면서 보면 어떤 진동수까지는 전혀 전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진동수부터 딱 거기서부터 뉴제로에서 여기 이상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빛을 가지고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에서는 전자가 안 나와요. 그 이상에서는 이제 전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어떤 프리퀀시에서 지금 여기 프리퀀시에서 계속 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프리퀀시에서 빛을 주더라도 약한 빛에서는 전자 나오는 숫자가 작아요. 즉 커런트가 작게 흘러요. 그렇죠? 그런데 센 빛, 뭐 전구를 2-3개 켜주면 한 개 켰을 때보단 빛이 3배가 많아지니까 그때는 전자가 나오는 양이 많아져요. 자,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를 쟀잖아요. 그거는 어떤 프리퀀시에서 아무리 센 빛을 준다고 해서 그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전자수가 증가하지 빛을 세게 하면 그 튀어나오는 전자의 그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더라 하는 게 여기서 관찰한 겁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를 세게 하면 프리퀀시를 올려주면 그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프리퀀시가 증가한다고 해서 나오는 전자의 숫자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걸 관찰한 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보다 작을 때는 빛이 가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진동수가 큰 것이 가면은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 누제로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threshold frequency라고 말합니다. 문턱 진동수 우리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거 이상은 돼야지 이 전자가 포토일렉트론이 생기고 포토일렉트론이 일단 방출이 되면 그것이 운동 에너지 같겠죠. 그런데 왜 이런 누제로가 있을까요? 누제로는 뭐냐면 이 금속이 플러스로 대전된 그 원자핵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자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잡고 있는 힘을 극복하게 근데 필요한 에너지는 있어야 되죠. 예, 그것보다 적게 주면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가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가 잡고 있는 그 전자를 잡고 있는 그것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누제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튀어나온 이 키네틱 에너지를 재면 여기서 우리가 누로 에너지 준 것만큼에서 그 누제로를 빼준 것이 바로 이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런데 그 키네틱 에너지가 이 진동수에 비례했어요. 다만 니제로 밑에는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잴 수가 있었어요. 기울기를 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줘서 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을 해서 그 직선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걸 관찰할 수가 있었죠. 자,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빛이 어떤 성질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입자처럼 1대1 대응을 한다. 빛 한 개를 주면 전자 한 개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튀어나간다 이거죠. 에너지를 받는 이 빛만큼의 사실 H누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빛만큼의 에너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충분하면 즉 누제로보다 H누제로만큼의 에너지보다 크면 이것이 튀어나간다.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 2분의 1 m2로 전자의 질량이니까 V제곱, 이건 V예요. 누가 아니라 이것이 이거 에너지와 이거 에너지 차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는 H누 마이너스 H누제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시사해 주는 바는 뭐냐면 그러면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빛을 줬어요. 이 빛이 하나 단위가 있다는 거죠. 빛 한 개, 빛 두 개, 빛 세 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입자와 같이 거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 한 개, 빛 두 개, 빛 세 개. 그러니까 원자 한 개, 원자 두 개, 원자 세 개, 전자 한 개, 전자 두 개, 전자 세 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자, 이것을 그때 우리가 짐작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실험은요, 두 번째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흑체 복사 이렇게 얘기하죠. 블랙바디가 뭐냐면 이렇게 공이 하나가 있는데 구가 있어요. 구가. 그런데 사실 흑체는 까만 물체예요. 그냥 까만 물체인데 퍼펙트 블랙바디를 원해요. 퍼펙트 블랙바디는 모든 레디에이션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뭐 장파에서 극초단파까지 엑슨 이렇게까지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 흑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실은 만질 수가 없죠. 이 까만색, 저거 사실 까만색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곤색인데 좀 짙은 검정에 가까운 곤색이죠. 안에 거는 이제 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완전한 까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장 까망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서 창문이 없는데 문을 다 닫아버려요. 불 다 꺼버려요. 그럼 깜깜하죠. 바로 그런 흑채.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굴을 만들고 왜 굴을 만드냐면 방을 이 안이 지금 캐비티로 이 굴을 만들었는데 그 안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좀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을 보여준 건데 그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요.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고 왜 굴을 만드냐면 주변과 연력학에서 이런 거 하지만 주변과 시스템 이렇게 됐을 때 그 템퍼러처를 서멀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온도에 대해서 그 열적인 평형을 잘 이룰 수 있게끔 그러니까 뾰족한 데가 있으면 여기 중점을 해서 열전도가 더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열판처럼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퍼펙트하게 구가 퍼펙트하죠. 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안을 비게 해놓고 그리고 그 완전히 다 구를 막아서 안이 딱 비어 있으면 캐비티가 있으면 거기는 완전한 흑채입니다. 빛이 전혀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럼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늘보다도 더 많은 아니 가장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놔요. 그래서 그거 구멍을 통해서만 이 흑채 그 캐비티와 외부와 우리가 서로 그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흑채라고 해도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쇠 젓가락 같은 거 옛날에 사실 이런 거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은 모르지만 연탄이라고 하는 걸 뗐었어요. 우리가 연탄이라고 하는 걸 연료로 썼는데 그때 연탄 집게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쇠로 된 이렇게 집게처럼 돼 있었어요. 그게 연탄이 이제 석탄이니까 타고 있을 때 꽂혀 있으면 열을 받죠. 열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 색깔이 거무죽죽한 색깔이잖아요. 원래 집게가 연탄 집게가. 그런데 그 색깔이 붉으스름해지다가 점점 빨간색이 진해지다가 어떻게 돼요? 노란색에 가까워지다가 아주 강하게 열을 많이 가열이 되면 거의 미색, 백색 이렇게 가요. 물론 백색까지 갈 정도로 연탄이 뜨겁게 하진 않지만 온도를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면 백색광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백색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전구 같은 거 그렇게 되거든요. 전구도 온도가 낮을 때는 불그스름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파란색깔로 가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안에서 레디에이션이 나오는데 그 레디에이션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서 또는 진동수에 따라서 측정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동수에 따라서 측정을 했습니다. 진동수에 따라서 진동수가 이렇게 여기 파장에 따라서 측정했습니다. 파장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질수록 진동수는 커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할수록. 자, 에너지는 커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할수록. 자, 그래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보통 보면은 이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커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어떤 온도에서 다 전체적인 파장이 다 나와요. 어떤 온도에서든지.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좀 온도를 높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더 온도를 높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보니까 그 맥시멈에 해당하는 점 보면 점점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큰 쪽으로 이동을 해요. 다시 말해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빨강에서 노란색 파란색 쪽으로 가더라. 이제 그 관찰한 결과가 물론 흑채도 우리가 관찰한 거니까 똑같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하는 클래시컬 고전적인 법칙, 물리학이 있어요. 그게 레일라이 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예측을 줬었냐면은 이게 그 진동수가 아까는 우리가 파장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누 제곱에 사실 누 사승인 것 같은데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세기가 인텐시티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보면 이게 빨간색 파장이고 이게 파란색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텐시티가 낮은 거고 에너지가 낮은 온도를 생각하면 온도가 이게 낮은 거고 이게 온도가 높은 겁니다. 색깔을 반대로 그릴 걸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온도가 낮은 거,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어떤 온도든지 실제로 이 프리퀀시를 증가되는 쪽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프리퀀시가 높은 쪽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 스퀘어에 비례를 하면은 무한대로 가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진동수가 계속 높은 쪽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 이게 잘 맞아요. 이렇게 쭉 가요. 가는데 가다가
탁 떨어져 버려요. 예. 자, 이런 상황. 물론 빨간색 온도가 낮을 때 이외에는 아닙니다. 온도가 낮을 때도 뭐 무한히 올라가진 않거든요. 딱 떨어지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이쯤이 어디냐면은 빨간색에서부터 우리가 측정을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보라색까지 가죠. 그래서 보라색이 넘어가면서 파장이 더 짧아지면, 다시 말해서 진동수가 더 증가하면 바로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다. 이런 것을 카타스트로피라고 그러거든요. 변형. 완전 다 무너져 내리는 거, 낭떠러지에서.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런 현상을 울트라바이올렛, 그러니까 자외선 부분에서 자외선을 넘어가면서 카타스트로피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걸 설명을 해봐라.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물리학에서 말해주는 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물론 여기선 잘 맞습니다. 진동수가 에너지가 작을 때는. 에너지가 울트라바이올렛 부분에 가면 이거 못 맞추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것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이제 물리학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이것을 한 것이 맥스 플랑크가 이 일을 했고, 그분의 사진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흑체가 있는데 그 흑체에 있는 원자들이 있잖아요. 그 원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포스에서 묶여 있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진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흑체 자체를 진동자로 이루어져 있다. 진동자가 이제 집합체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클래시컬에서 우리가 아까 레일라이 장의 스캐터링 이런 거 클래시컬하게 봤을 때는 이 어떤 에너지든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에너지 할 때는 뭐 1줄, 1.1줄, 1.13줄, 1.1342줄 뭐 이렇게 소수 좀 무한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렇게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동자가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유도된 법칙이 레일라이 장의 스캐터링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퀀타이즈드, 즉 어떤 덩어리로, 어떤 양으로 쪼개져 있죠. 구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자 1개, 전자 2개, 전자 3개, 전자 4개, 그리고 우리가 원자 1개, 원자 2개, 원자 3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전자 1개의 전하가 1.6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 2개가 있으면 3.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돼요. 전자 3개가 있으면 4.8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전하가 없습니다. 전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전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아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탄소 원자 1개, 그럼 12AMU, 뭐 C,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해서 이걸로 C12로 탄소 원자 1개, 그럼 12AMU 딱 그렇죠. 탄소 원자 2개, 24AMU. 그럼 18AMU를 탄소 원자 갖고 못 만들어요. 쪼개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복사선의 에너지도 연속적인 양이 아니다는 거죠. 특히 이 전자가 받는 빛, 이런 정도에 되는 그 빛의 에너지는 양이 정해져 있다. 어떤 덩어리로서, 어떤 단위로서 뭐 전자, 뭐 원자 하듯이 광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포톤의 에너지씩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포톤의 에너지가 우리가 이 덩어리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 질량할 때 양이 퀀티티라고 쓰거든요. 퀀트만 따와요. 그래서 이것을 QUANTUM, 하나일 땐 UM, 많을 땐 R을 붙이죠. 복수가. 그래서 퀀텀, 퀀타. 포톤은 뭐 포톤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퀀텀. 그래서 퀀텀, 이렇게 양이 퀀타이즈드, 어떤 단위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즉 한 퀀텀, 두 퀀타, 쓰리 퀀타, 포 퀀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체계, 이렇게 해서 역학 체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퀀텀 메카닉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양자 역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첫 발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지금 일반화학은 조금 제가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여러분도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어떤 그 교육학적으로 어떤 단계적인 접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여다보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미케니컬하게 우리가 지금 원자의 구조를 자세하게 면밀하게 조사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포톤, 이 복사선의 에너지가 이 hnu의 진동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 진동수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hnu, 2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2hnu, 3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3hnu 이렇게 하죠. 하나도 없으면 물론 0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능한 에너지는 없는 거 여기서 에너지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0에서 시작했을 때 다음에 가능한 에너지는 hnu, E1, 다음에 가능한 에너지 E2는 2배 hnu, 세 번째 가능한 3배 hnu. 이렇게 에너지가 레벨화 돼 있다. 이것을 quantized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나눠져 있다. 다른 말로는 discretized 이렇게 얘기합니다. discretized.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 구획이 있다. 이렇게 쪼개진 것보다 이렇게 계단이 있다. 이런 거죠. 계단이 있다는 의미가 좋겠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퀀타이즈드 개념입니다. 자, 그게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걸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북체복사, 울트라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를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막스 플랑크입니다. 언제냐면 1900년 10월 19일. 한글날은 10월 9일입니다. 1900년 10월 19일. 이날 아마 발표 논문을 읽은 날일 거예요. 이 논문이 나온 거는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회 하듯이 베를린 피지컬 소사이어티 미팅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읽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1900년 10월 19일 막스 플랑크 그렇게 지금 문헌상에서 봤는데, 그래서 hnu라고 하는 걸 에너지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식이 E는 hnu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C가 뭐였죠? 람다 N였죠. 그럼 N가 람다분의 C가 되니까 hN는 람다분의 hC가 되고 이것이 에너지가 된다. 이 식을 여러분 반드시 그냥 알고 계십시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고 계십시오. 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분포식을 다시 말해서 인텐시티에 대한 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이거의 함수로서. 그러면 그게 여기서는 2로 적었는데 이거 지금 괜찮습니다. 로우로 쓰나 2로 쓰나. 자, 인텐시티로 적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일단 물론 에너지 덴시티나 에너지가 많으면 로가 큰 거니까 에너지 덴시티로 했는데 이게 부피에 있는 그 퀀타의 하나 그 에너지 평균이거든요. 이 에너지 평균. 왜 2배를 줬냐면 양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구해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것을 사실은 제가 이제 보통 화학 수학 시간에도 하고 또 물리화학 가르칠 때도 이걸 유도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학생들이 별로 좋아는 하지 않아요. 엄청난 진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제가 조그만 숏 클립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다시 올려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내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조만간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은 E는 hnu라고 하는 과정하고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이제 분포가 에너지에 따라서 여기서 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이 E의 마이너스 KT분의 온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분의 1 H누 이거에 해당하는 분포를 한다. 물론 이제 n개가 있죠. 몇 개가 있냐. 그 개수는 그거는 이 볼츠만 벡터를 가지고 분포를 한다. 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것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한 식으로 이거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다 이렇게 맞아지잖아요. 원래 울트라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 4000K에서 5000K에서 아까 그 2에 마이너스 2K T분의 H누, NH누 할 때 이 T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 T하고 여기 누는 바로 이거하고 를 가지고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팅을 시킴으로써 뭘 결정할 수 있었냐? 이 H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든 다 맞추는 상수거든요. 이게 유니버설 콘스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거 플랑크 상수라고 그랬어요. 이걸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6.622 곱하기 10-34승 줄세크.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스 플랑크가 울트라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 다시 말해서 흑체 복사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결론,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아까 아인슈타인도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 빛이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빛이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포톤 에너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플랑크 입장에서는 에너지 입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퀀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톤스 이렇게 얘기했듯이.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다 빛에 또는 에너지에, 빛은 사실 에너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누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나왔잖아요. 빛이나 에너지나 다 양자화된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미시적인 마이크로스코픽 페노미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됐죠.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에 관한 문제예요. 원자가 스펙트럼 내놓습니다. 뭐냐면 일단 약간 진공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지금 니온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진공 만들어서 약간의 이제 압력을 뭐 밀토르 뭐 이런 거 아주 약간 알곤 집어넣었어요. 네온 집어넣고 머큐리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 뭐 몇천 볼트에서 만 볼트 이렇게 겁니다. 전압을 겁니다. 그러면 방전을 하죠. 방전하면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기체 분자하고 뭐 충돌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원자들, 기체 원자들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이거를 가스 디스차지 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온에는 빨간색, 알곤은 뭐 보라색 가까이, 머큐리는 사실은 이거 형광등인데 뭐 이런 색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건 뭐 전에 이미 1900년 이전에 이미 관찰들을 했던 거예요. 톰슨이 응급선 실험도 다 이거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래서 물질을 아톰을 익사이트 시키면 거기서 빛이 나온다 이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오는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또는 그레이팅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면 모든 빛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만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으로 어떤 물질을 백색광, 태양광이라든지 모든 파장을 다 갖고 있는 빛을 주면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하더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었는데 흡수한 데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흡수한 거는 아까 방출한 거하고 파장이 일치해요. 그래서 이 파장들은 에미션이든 업섭션이든 어떤 원자의 고유한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토믹 스펙트로스코피는 이제 파장에 따라서 어떤 진동수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에미션 스펙트럼을 단수고 스펙트라 복수예요. 그래서 에미션 스펙트럼, 발광 스펙트럼을 보면 원자 각자 H에 대해서, 이건 수은에 대해서, Ne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게 고유한 파장에 따라서 네온은 사실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빨간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수은은 주로 이제 보면 이쪽에 강한 빛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소가 가장 단순한 원자니까 여기 딱 비저블에서는 딱 여기가 아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안 나와요. 딱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파장에 대해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이제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말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씩 좀 넣는 게 그림이라도 초상화라도 좀 이렇게 그냥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친근감이 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이것을 파워포인트 스크린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만들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좀 뭐 친근감은 없을 겁니다. 뭐 얼굴이 나와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 친근감 그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옆에서 설명해 주는 뭐가 있으면 좀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좀 더 전달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발머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마침 있더라고요. 자, 이런 모습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석을 했어요. 자꾸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이걸 그 파장이 얼마 자 여기 656.5 486.3 434.2 364.7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수가 있고 좀 이상한 상수죠. 109,680이라는 숫자예요. 딱 숫자가 그겁니다. 그리고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그래서 n이 뭐 3일 때 4일 때마다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3일 때, 4일 때, 5일 때, 뭐 6일 때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무한대일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맞았다는 이게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 발모가. 근데 왜 맞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아토믹 스펙트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맞춰 놓고 나니까 자외선 부분에서도 그리고 적외선 부분에서도 이건 가시광선이니까 제일 쉬웠죠. 여기도 조사를 해서 라이만 계열, 발마 계열, 파션 계열, 더 긴 파장으로 하면 푼트 계열, 브라켓 계열 이런 식으로 이걸 계열별로 했지만 여러 계열이 나왔지만 일반식은 정확하게 맞았고 이 상수는 똑같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리드베르그 상수라고 그러고 진공에서 측정해서 좀 더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유니버설 컨스턴트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처음 상태, 나중 상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일로 오는 그러니까 이 숫자로 그래서 이 n1 값에 따라서 n1 값이 2일 때가 발마 계열, n1 값이 1일 때가 라이만 계열, n1 값이 3일 때가 아까 파션 계열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게 이제 풀어야 될 숙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 좋아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숙제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의 모델이 나오고 보호가 이 스펙트럼을 해결을 해요. 자, 보호의 모델이 이런 겁니다. 아톰을 어떻게 보냐면 원자핵이 있죠. 그리고 전자가 있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이 아토믹 에미션은 아톰에 있는 전자와 전자기파의 상호작용일 것이다. 이렇게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뭐 당연히 원자핵이 어쩌진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보호 모델은 겁니다.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는 그 주위를 돌 것이다.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플러스 지금 수소를 생각하는 겁니다. 수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양성자 하나에다가 전자 하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서로 인력이 있을 것이다. 쿨롬 인력이면 그러면 쿨롬 인력이 있고 그렇죠? 그건 R분의 Q1, Q2. 그러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거리 R제곱분의 2제곱이라는 포스가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포스는 원심력하고 같을 것이다. 원심력은 R분의 M2제곱이죠. 네, M2는 여기서 전자의 질량 그리고 이건 전자의 속도. 자,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거 결국 보호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전자가 원운동을 하려면요 이 구심력이 있고요 원운동을 하려면은 가속이 돼야 돼요. 가속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벡터가 바뀌니까 가속이 돼야 돼요. 대전된 대전돼 있죠. 전하가 가속이 되면 맥스웰 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방출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방출하면 점점 에너지를 잃을 것이고 결국은 원자핵과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궤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얘기한 게 그 2파이R은 n배의 람다다. 다시 말해서 이 궤도가 있으면 모든 궤도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되고 이것만 되고 이것만 되고. 왜냐? 이 2파이R 이 원주율이 이거의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파장의 정수배가 되냐면 파장
파장과 딱 만나야 정상파를 이루죠. 안 만나면 여기서 상세 간섭하죠. 이렇게 하면 뭐 보강 간섭 계속 하니까 살아있을 수가 있는데, 안 만나면 상세 간섭해서 결국은 파가 소멸합니다.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2파이 R이 NR이라는 양자 가정을 합니다. 예, 이게 보호의 양자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에요. 딱 이렇게 하면은 살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파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R 구하는 거는요, 여기서 V를 구해서 이 V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러면 R 하나만 남거든요. 그래서 R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그거 지금 여기서 쭉쭉 하자니까 시간이 넘어갈 거고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R은 이렇게 구해져요. 그래서 그 R을 딱 계산을 하면 여기 4파인 괜찮죠. 엡실론 제로 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H바 스퀘어는 아까 H 구했었잖아요. 6.6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 주세크. 그 2파이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값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H바라고 써요. 뭐 독일어 좋아하시는 분은 하바라고 하는데, H가 있고 H바라고 있습니다. H바. 그래서 H바 집어넣고 하는데, 그리고 n 대신에 그냥 2를 씁니다. 제일 처음 거니까. 그리고 m 전자 질량 2의 4승, 그러니까 2의 제곱 집어넣으면 이렇게 미터가 나와요. 즉 이거는 피코미터로 52.917입니다. 52.917 피코미터, 조금 더 정확한가?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어 레디우스라고 그래요. 0.52917 이렇게 옹스트롬이고요. 피코미터는 52.917 피코미터예요. 자, 이거 보어 레디우스. 이게 뭐냐 하면은 하이드로젠 아톰의 그 반경,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가 우리가 A0 보어 레디우스 되는 거. 두 번째 궤도는 이제 n 제곱에 비례하겠죠. 이게 아마 n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4배의 보호 레디우스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배의 보호 레디우스, 그러니까 이만큼 되겠네요. 두 번째는, 4배 A0. 이게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그래서, 아까, 발머 계열은 제일 첫 번째 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 그 파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호가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또 결정할 수가 있죠. 에너지는 포텐셜이 아까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2제곱이 포스였으면 포텐셜은 R분의 Q1, Q2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 근데 아까 그 식에서 바로 요걸 뽑아오면은 요거의 반이 딱 됩니다.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하고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R 값을 갖고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계산하면 n에 따라서 에너지가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 2일 때, 여기 보호 사진 있습니다. 1913년인가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값에 따라서 1, 2, 3, 1대 이렇게 에너지를 쭉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아까 발머 계열은 여기서 2에서 1 갈 때, 3에서 1 갈 때, 4에서 1 갈 때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걸로 그 스펙트럼을, 그 파장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보호 모델로. 자,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것이 발머 계열이 아마 두 번째 건데, n equal 2로 떨어지는 거, 3에서 4에서 5에서 6에서 해서 계산했더니 아까 발머 계열에 나온 그 파장들을 정확하게 다 맞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라이만 계열도 발견해서 맞출 수가 있었고, 파션 계열도 맞출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브라켓 계열, 푼트 계열 다 맞출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호 모델로 이렇게 진동수 또는 에너지로부터 이 뉴 트위들은요 웨이브 넘버라고 그래요. 웨이브 넘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파장을 센티미터로 써놓고 그 역수를 취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 넘버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가 길었는데 좀 인내하면서 꾸준히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